안녕하십니까. 회계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산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핵심 정리라는 거 공부해 보셨잖아요. 핵심 정리 해드릴게요.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하나를 알면 진짜 열이 보이셔요. 저는 73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해서 공무원을 44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을 예산회계 업무를 봤어요. 사회복지 업무도 해봤고요. 그런 경험을 거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도 했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원금 정산하시는데 정말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만들었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부탁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아시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죠. 그럴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구나 하고 정확히 아실 때 자기 실력입니다. 지원금 정산 절차는 이렇죠. 수행기관에서 곧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내시면 재단에서 검토해보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 다시 또 통보가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다시 고쳐서 내세요. 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주지요. 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협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23일까지 정산해서 반납할 거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원금 정산 안내 책자를 중심으로 규정과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산 운영 기준과 방법을 아셔야만 정산을 정확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정을 아셔야죠. 그래서 간략한 규정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정산에 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운영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써달라 그랬죠. 예산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그런데 세상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 그러면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못 쓰는 경우가 또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규정이 이런 거예요. 인건비 같은 걸 신용카드를 줄 수 없으니까 대신 계좌이체 시켜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집행이 불가한 항목은 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를 아시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거지요. 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시설을 마련해 놓고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 또 책상 사는 거, 전화기 놓는 거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지요.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같은 말인데 회계적인 용어로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뜻은 사업비를 도와드린다 그런 거지요. 아셨죠? 이러한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외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모든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조카들한테 용돈을 줄 때 아무개야 이것은 엄마 대신 학원비 주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 이건 용돈 써라 용도를 정해주잖아요. 우리가 모든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정해진 용도는 거기에만 쓰셔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규정에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너무 잘 아시죠? 사실은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동안에 다 해보시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사업기간이 종료됐는데 돈을 쓴다? 그렇지 않죠. 23일까지
반납을 끝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 남겨 있다가 쓴다? 뭐 안 되지요, 물론. 그런데 이런 때가 있지요. 제일 위에 당초 사업계획이나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로 쓰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여건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죠. 그렇게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승인이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근데 승인 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지요. 이해되셨죠?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는 무슨 뜻이죠? 원천, 처음부터 징수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업소득은 별로 없지요. 대부분 강사를 부른다든지 저처럼 또는 무슨 모임을 했다든지 할 때에 강의료 또는 사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기타 소득이지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야 되죠. 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자, 어떤 것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어떤 것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 그렇게 구분하기 약간 어려운 것 이것을 기타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이거 기타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기타 소득은 특정한 그런 소득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 기타 소득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반인의 원고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사보 같은 데에 응모해서 담청돼서 한 3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그냥 기타 소득이다. 그런데 전업 작가가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건 사업소득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있죠. 이게 대부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주시면 처음 왔거든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지요. 저는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기타 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일 기타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 되셨죠? 대부분 고용관계가 없이 다수인에게 강의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경기복지재단하고 고용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소득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타소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이게 기타소득입니다.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근로소득을 받으면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서 세금을 떼지요. 그리고 연말정산하지요. 그때 우리는 총 소득액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원천징수를 할 때는 그 공제 금액을 필요경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PPT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령 인건비 성격이라고 생각할까요? 얼마의 금액은 그 노력의 대가로 이거를 만들고 이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해서 공제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해요. 이때에 용어가 있는데 총 금액, 이것은 소득액입니다. 제일 위에 있죠. 소득. 소득 또는 소득액.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 지급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돈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 수입액이에요. 그 중에 필요 경비를 공제해 주는데 6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이것에다가 이것을 소득액이라고 아까 했는데 소득액에 금액을 붙여서 소득 금액 그러는 거예요. 이 소득 금액이 과세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금액이 계산해 봤더니 5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작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어려운 강사다. 세금 떼지 말아라.
면세입니다. 근데 이 금액이 5만 원을 넘으면 그 넘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이때의 소득세는 몇 퍼센트죠? 굉장히 비쌉니다. 20%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것의 10%지요. 그런데 혹시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주민세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뀌었어요. 주민세라는 세목은 지금도 있어요. 있기는요. 우리가 경기도에 사시면 경기도 주민세 내시죠? 이 주민세는 지금도 있고 이 용도만 소득세에 따라서 다니는 지방소득세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쉽죠? 자, 기타 소득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강사료 20만원 이렇게 생각한다면 60% 공제한다겠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8만원이죠? 5만원 넘었네요? 세금 떼야 되죠? 20%라겠죠? 8만원의 20%는 16,000원입니다. 계산됐죠? 그런데 이게 수학이라.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자, 20만원에 8.8%라고 하면 금액은 16,000원, 1,600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책자에 기타 소득세율이 8.8%다 하면 맞나요? 틀린 얘기입니다. 20%인 비싼 세금이에요. 8.8%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12만 5천 원이 강사료라면은 6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소득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소득금액이 얼마죠? 5만 원이죠? 면세라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표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총 금액이 12만 5천 원이면 60%를 공제하고 5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25만 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25만 원은 2018년도까지요. 뭐 나는 옛날에 25만 원 이하도 세금을 떼었고 지금 12만 5천 원 이하도 다 원천징수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면제도 된다는데 잘못해서 띄신 거예요.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원천징수 하신 선생님들께서 대신 납부를 해주셔야 되죠. 그때 하시는 게 뭐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택스에 입력해 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납부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국세예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이것을 어떤 분이 다음 달 10일에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1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달에 했으면 이달에 내면 제일 좋지요. 뭐 간단하고. 근데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적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납부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지방소득세 깜빡하시면 안 돼요. 깜빡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택스에 들어가서 지방소득세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이 작은 기관도 있지요. 근데 이것을 매달 하기가 어려우면 반기 납부가 가능해요. 중요한 거 빨간색 있죠? 신고해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은 기관만 반기 납부하는 것이지 허가받지 않고 읽고 싶은 대로 읽어서 뒷말만 읽으셔서 반기 납부해도 된대.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신고해서 승인 받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지급 명세라는 게 있고 명세서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지급 명세는 지급한 명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세서 그러면은 이것을 제출할 때 명세서라고 하지요. 이렇게 용어에 정확히 구분해서 들으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돼 있어요. 또 영수증은 강사한테 주는 것, 명세서 지금 그랬죠 제가. 명세서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다 하나의 서식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가운데 필경비 있는 기타 소득. 지금 말씀드린 지급 총액 있죠. 소득이라겠죠. 근데 지급 총액이라는 것은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 있는 거예요. 왜? 지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필경비 얼마? 소득 금액 그랬죠. 금액이라고 붙으면은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 그리고 옆에 세율이 있는데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에 8.8% 쓰면 안 되죠. 20%.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냐? 그래서 지금 12월 거를 12월에 납부해 주시면 더욱 좋고,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할애야 되는데, 우리는 금년 것은 금년에 지금 끝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12월분은 내년도에 가지 말고 지금 다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정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사업소득은요, 사업자가 내는 소득? 그렇지 않아요. 세법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직권과세의 원칙이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어요.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이게 사업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세요? 특별한 것이 세 번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타 소득을 배우셨죠? 기타 소득 금액이 그랬죠. 소득 금액. 소득 말고 소득 금액. 이것이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뗄 때는 기타 소득을 뗀 게 맞아요. 그런데 직권과세의 원칙. 국가에서 이 사람은 사업자구나. 그리고 사업자로 인정해서 사업소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분이 사업소득자냐 기타 과세대로 해야 될 것이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업소득자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타 소득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소득자가 있다면 강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이 왔다면은 원천징수세율이 3%예요. 아까는 20%였죠. 근데 금액이 다르죠. 아까는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의 20%였죠. 여기는 소득의 3%지요. 총 금액. 구분되셨죠? 이렇게 원천징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정산에 들어가는데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입계리서, 지출계리서, 통장, 장부 이것은 일치돼야 되죠. 기본입니다. 그렇죠? 제출 서류는 사본을 내달라. 그 대신 원본 대조필 도장 찍어달라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편철 순서는 날짜 순서대로 해달라 했어요. 이때 우리 흔히 듣기를 1일자가 위에 오야 되느냐 30일자가 위에 오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 순서대로 하라고 했죠. 얼마 서류 되지 않습니다. 1일자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순서대로만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가끔 30일자가 위에 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월 단위로 서류가 많으면 간지를 넣어서 구분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하고 처리하고 영수증 붙이고요. 됐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맞춰서 해달라. 근데 우리가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없는 서류가 있을 수 있나요? 근데 혹시 이게 이제 규정이니까 없는 서류가 있다면은 그 사유를 첨부해 주시라 그런 거지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요. 기관 직인을 날인해서 해달라. 나머지는 다 아시죠? 정산시 제출하는 서류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 공문, 보고서, 현금 출납부는 간혹 기관에 따라서는 금전 출납부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현금 출납부나 금전 출납부나 같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만약에 금전 출납부로 쓰신 분이 있으면은 일부러 현금 출납부로 막 고치고 그러시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어떤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내용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이지 제목은 서로 알아들어요. 통장 사본 있죠? 자, 강사나 보조 인력은 정산을 하실 때 기한 가로하고 품위서 그랬어요. 기한지가 있든지 품위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요. 예.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방금 나왔던 품위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품위가 뭘까요? 품위. 예산 집행 품위를 한다고 하는데 품위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방침받는다 또는 방침받는다는 것은 내부 결제 서류를 만들어서 결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품위에 대해서 서식이 있나요? 보셨어요? 제가 보셨어요? 여쭤보는 것은 규정에서 보셨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있어요. 공무원들은 이 품위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정까지는 없죠. 그래서 품위를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4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씩 볼게요. 품위가 무엇이냐? 결제받는 거예요. 자, 복지재단 같으면 제일 위에 기관명을 쓰지요. 그리고 수신, 무슨 기관장 그러면은 발송문서고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결제해 놓는 것은 내부결제라고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품의서, 이게 내부결제 문서, 이게 기한지 이런 겁니다. 이거를 혹 다른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경기도에는 안 계시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목을 쓰고 밑줄을 그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규정이에요. 공무원 문서 규정은요. 밑줄의 굵기가 0.1mm의 회색으로 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배워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품의서다 그러는 건데 여러분 품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런 것을 서류로 만들었을 때 품의서 그러는 거지요. 다르다는 게 아니는 거 아시겠죠? 이것을 이런 서류를 만들어야 이렇게 좀 품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품위서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품의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복지기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복지기관 W4시 쓰시죠? 여기는 품의서라는 서식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내부결제 문서라고 했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기관에서는 W4시에 있는 품의서를 쓰셨으면 품의서다. 이게 내부결제 서류야. 생각하시면 돼요. 형태만 다른 것이지 뜻은 서류를 만들어서 결제해서 비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W4시는 칸이 있어서 칸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편리하죠. 간단한 물건 사는 것은. 그런데 여기다가 계획서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것이다. 만약에 W4시를 안 쓰는 기관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여기다가 쭉 쓰시면 돼요. 1, 2, 3, 4 쓰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쓰면 돼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예산 과목이 관, 항, 목 이렇게 뭐 3가지도 있죠. 여기는 밑에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계정 과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 다 우선 저거 안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품위를 하고 그리고 지출 결의서도 있는데 지출 결의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게 양식에 들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복잡하죠. 양쪽에 결제 서류도 많고 결제 칸도. 이게 화면이 작아서 앞면에 위에만 만드는 거예요. 그 밑에 걸 보여드릴게요.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영수합니다 쓰나요? 안 쓰잖아요. 다 카드나 계좌입금 해드리지.
이 서식은 쓰는 거 아닙니다. 다음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W4시에 있는 거예요.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시설 W4시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무슨 회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요. 자, 일반 회계인가요? 특별 회계인가요? 우리가 지원금 받은 것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회계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어떤 분은 그냥 무심코 일반 회계 그렇게 하는 건데, 일반에 있으면 특별히 있죠. 공무원들 분류예요. 실제 우리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반 회계가 없잖아요. 법인 회계, 시설 회계로 나누지. 그래서 이런 거 무심코 틀리는데, 그거 틀렸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관 항목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W4시 안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지도 않으셔도 관계없어요. 이런 말도 있더군요. 회계서류는 이면지에 쓸 수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가요? 이런 규정 없는 겁니다. 아까운 용지에 아껴 써야죠. 이런 말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 영수증이 명암 많은 작은 영수증도 있지요. 그런 작은 영수증을 큰 A4 용지다가 한 장 달랑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면지 쓰셔도 관계없는 겁니다. 또 이런 거 붙이면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도장 몇 개 찍어야 되냐고. 어떤 분은 좌우로 찍어야 되냐고, 상하로 찍어야 되냐고 질문하세요. 도장 찍으라는 규정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도장을 귀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도장 찍으면은 저것이 안 떨어지고, 도장 안 찍으면 막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없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증을 2번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영수증을 썼으면 여기다가 지급필 도장 찍는 경우도 있지요. 이해는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인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를 배울 때 규정은 이런데 어떤 뜻으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거 정확히 배워놓으시면 좋잖아요. 지급필 도장 찍으라는 규정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잘 아시죠? 왜 찍느냐? 다시 못 쓰게 하려고요. 그런데 다시 못 쓰는 것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마음 먹으면요, 이 용지를 쓰기 전에 복사해 놓으면 돼요. 어떤 때는, 어떤 곳은 여기다가 출납인, 또 우리가 막 출납방 그런 말도 하지요. 도장 찍어 놓기도 해요. 다시 못 쓰나요? 쓰기 전에 복사하면요,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원본보다 더 좋아요. 양심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런 거 찍는다고 다 방지되는 건 아니지요. 아셨죠? 그래서 기관에서 시설장님께서 우리는 이거 찍자 그러면 서로 이해하시고 찍는 것이지 규정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물품 구입을 하셨을 때 정산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기한이나 품위에서는 똑같은 거 설명드렸어요. 뭐를 사겠다 이런 취지니까 서식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을 사겠다 해서 혼자 사지 말고 상급자의 결제도 받고 그러면서 상의도 하고 잘못된 거 있나 체크도 해보고 이래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놓아야 책임 소재도 가려지지요. 결의서라는 것은 지출을 결의하는 서식이지요. 그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검수조서예요. 검수조서를 붙이고 이 밑에 것도 붙이래요. 자, 검수조서부터 한번 볼게요. 검수조서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 첨부라는 것은 우리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법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공사인 경우에 땅속에 묻히는 거 이런 거 나중에 검사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사진 찍으라고 법령에 돼 있어요. 근데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가보면 되는 거지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물건은 사진 찍는 규정은 없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조금을 주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걸을 수 있어요, 법에. 그래서 선생님들 조금 어려우시지만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규정을 걸은 거예요. 따라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칸에 물품 검수조서의 칸에 사진 찍는 칸도 만들어서 예시로 제시했더군요. 굉장히 친절하셔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식을 읽다 보시면은 검수자가 몇 명이어야 되는지 나와 있나요? 어떤 예시에는 4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그래요. 몇 명으로 해야 될까요? 예, 규정 없으니까 1명이나 2명 하시면 돼요. 공무원은 반드시 2명이 해요. 참고하셔서 2명 정도 하면 되겠구나. 왜 2명이냐? 물건을 사신 선생님이 있으시죠. 옆에서 한 사람이 보라는 거지요. 2명이에요. 2명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까지는 안 하셔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큰 금액을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견적서, 비교 견적서 있어요. 견적서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비교 견적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 거지요? 흔히 얘기하는 타견적이라고 하지요. 진짜 계약한 사람과 비교해 보려고요. 예, 그래서 이 용어부터 하시는 거예요. 비교 견적서. 100만 원 이상만 하래요.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이 검수는요, 비교 견적은요,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검수와 비교 견적 두 가지는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 이상만 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거래 명세서를 붙여달라고 했는데 이건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비교 견적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비교 견적서가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비교 견적서는 정부의 계약 법규예요. 물건을 살 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사더라도 2군데, 3군데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돈이니까 물건을 살 때 혹시 비싼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구입을 할 때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신뢰 가격을 조사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거래 신뢰가 뭐예요? 실제 거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조사하느냐? 조사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법규예요. 그럼 반드시 비교 견적서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요. 요즘 비교 견적서를 받으려고 옆집에 가서 사지도 않는데 막 물어보고 비교 견적서만 써달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바쁘죠, 사장님. 지금 깜빡 잊어버리네. 내가 바쁜데. 그거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거 안 써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가격 비교를 견적서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설명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느냐?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래 신뢰 가격은요,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을 적용하면은 그게 거래 신뢰 가격이에요. 그거 어디 있느냐?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가격조사가 있어요. 가격조사에서 올린 게. 그거 조사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걸 못 찾으시면 또 귀찮으면은 우리 혹시 사무실에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뭐 거래 가격, 물가 정보, 뭐 유통물가 이런 책자 있으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가지고 매달 사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있는 책은요,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받고 2군데 이상을 조사해서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로 2사람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직접 가서 조사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용어에 집중해달라고 그랬어요. 직접 조사 확인을 하고 있지 어디 견적서를 받으라는 말은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견적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고 안 써주면 관계없어요.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얼마입니까? 하고 대신 2군데 이상 조사한 근거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거를 어떻게 해요? 써놓으면 되지요. 써놓으면 돼. 자, 그 써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국 약 150개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에만 25개 구청과 서울에만 있는
조례의 서식이에요. 서울은 크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식을 만들었는데 제가 앞에 쓰는 것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요. 서울에서는 이 규정의 이름을 사안출 기초조사사라고 했습니다. 법령에 넣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이 두 군데 이상 조사한 근거를 비치하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가격 비교표라면 어떡하고 가격 조사사라고 하면 뭐 어때요? 무엇이 중요한데 제목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자, 조사합니다. 우리는 A업체, B업체 조사를 하는데 이 뜻은 두 사람 조사해서 싼 쪽을 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용을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B가 싸니까 2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4만 원이면 사겠구나. 꼭 B한테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휴대폰을 사도 두 군데 가서 싼 쪽에다 사나요, 반드시? 다 물어보고 이쪽 가서 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는 관계없어요. 다만 금액을 여기서 같으면은 2만 원씩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우리는 견적서를 많이 받아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요? B가 싼 적이 별로 없어. 항상 A가 선량업자고 B는 납품업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같은 가격이든지 아니면 A가 조금 싸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적용하시죠?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에 3만 원이면 6만 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살 때는 저렇게 하지만 하나의 물품을 사는 경우도 많지요, 선생님들. 그러면 봐요. 단가가 없이 총 금액이 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단가를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6만 원 그러면은 서류가 틀렸을까요? 취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단가라는 칸을 혹시 안 쓰더라도 관계없다.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이 취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견적서를 받는단 말이죠. 견적서가 두 장이 있어요. 이 견적, 비교 견적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걸 만들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또. 그냥 두 군데를 가격을 조사한다는 뜻이니까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견적서가 없이 내가 물어봤을 때는 내가 만든 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예시예요. 일부러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여기다가 경기복지재단 하기가 미안해서 공공재단 그랬습니다. 자, 현수막을 하나 구입한답니다. 한 개에 5만 원이래요. 근데 보세요. 현수막 금액 5만 원.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이게 간단하면은 결제 올리는 분도 괜히 미안하고 복잡한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또. 여기다가 내역을 써서 보셔요.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 한 개라 5만 원이고 총 개가 5만 원이래요. 그게 그 말이고 박스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조금 아시면 서류를 훨씬 더 간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려요. 이해되셨죠? 또 거래 명세서 있어요. 거래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 목록표와 거래 명세서. 자, 우리가 증빙서류가 있지요.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증빙하느냐 설명드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수증은 큰 세금 계산서 있죠. 옛날에 왜 두 장 써가지고 한 장씩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이 없는 사람은 세금자 빼고 계산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 있어요. 현금 영수증도 있죠. 단위 계산서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적격 증빙 서류예요. 그런데 우선 카드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옛날 거지요. 푸르스름하고 위에 옆에 구멍 뚫리고 두 장씩 있는 거. 여기에는 지금 총계, 부가세, 그리고 합계 금액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다 발행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어때요?
하얀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이 달랑 총액만 끊겨 있죠. 자, 이것은 일반 과세자가 세금이 있는 사람이 끊는 영수증이에요. 간이사업자는요, 총금액만 끊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끊는 영수증은 하얗게 총액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메뉴가 있어요. 뭐 샀다고. 그러면 품목 쓸 일이 필요할까요? 구매 목록표나 거래 명세가 필요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목록 나와 있는데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목록이 안 나와 있죠. 옛날 거는 그냥 총금액만 나왔어요. 그때는 목록이 있어야 되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프랑카드 한 매를 사겠다 하고 내부 결제를 만들었어요. 자, 샀어요. 근데 카드를 끌었더니 78,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한 건이에요. 그러면 목록 필요 없죠. 한 건이니까. 그런데 이 카드는요, 2개 이상 10개를 사도 총액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물품인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런 명세표나 명세서를 붙여달라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재단에서도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수증이 계속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얼마짜리 몇 명이 먹었는지 다 나와요. 물건을 사도 일주일에 우리 마트 가서 사면 다 나오죠. 그러면 명세서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런 때는 필요 없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취지를 아시면은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말고 여기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시도에 갔더니 여기에다가 물품 내역을 기재해오라고 그런대요.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것은 간이영수증이잖아요. 근데 간이영수증은 우리가 간이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이렇게 부르지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수증이지.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금 영수증 써 있던가요? 그냥 영수증 써 있죠? 그렇습니다. 모양과 크기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이 영수증, 현금 영수증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다 쓰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일반 과세자가 만드는 것인데 공급가와 부가세를 따로따로 표시한다. 이게 일반 과세자가 끊는 세금 계산서예요. 가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지요. 간이 영수증은 사회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지원금을 주는 기관에서 이것은 쓰지 마세요 하고 조건을 붙이면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지원금은 이 간이 영수증은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나왔잖아요. 카드로 쓰십시오. 카드가 안 되면 계좌입금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원칙이.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일반 과세자가 만드는 세금 계산서는 끝에 영수함, 청구함이 있어요. 우리는 청구함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민간인들은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영수함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청구를 받아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면은 회계처리의 원칙은 돈이 들어오면 수입계획서 만드시고 돈이 나갈 때는 지출 결의서를 만드셔서 결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격 증빙서류 설명드렸죠. 네, 이런 것만 현재 적격 증빙서류예요. 가로하고 현금 영수증 그랬지만은 현금이라는 말은 없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현금을 가로수에 쓴 거예요. 이해되셨죠? 입금표 이런 거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바닥만은 노란색 2장짜리 뒤에는 흰색 뜯어서 하나씩 주는 거 있지요. 예,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영수증도 아니고 아무런 서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거 주시는 분은 안 줘도 됩니다 하고 받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런 서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명세표와 구매 명목표 지금 설명드렸어요. 목록이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목록이 없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검수 조서를 다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검수 조서에 보면은 뒷면에 물품을 산 내역, 즉 검수한 내역이 전부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안 만들어도 되지요. 물건 목록을 몰라서 만들어라는 거니까 검수 조서에 있잖아요. 근데 많은 다른 시설들은 검수 조서를 안 만드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목록을 샀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런 거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처럼 새로운 카드 명세 있는 거 또는 검수 조서에 물건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별도의 거래 명세서나 구매 목록표는 안 만들어도 이해가 된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나름 핵심을 정리한다고 만들어 와서 설명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개 끝났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렇죠.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정산할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보완하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아시면 정산은 일거리도 아니죠,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업무를 가지고 진행해 온 것을 어떻게 정산서를 꾸미느냐, 이것은 서식도 있고 하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 보고서 서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쓰면 돼요. 단지 아까 5만원짜리를 여기 쓰고 여기 쓰고 한 것처럼 표를 보세요. 예산이 얼마인데 지출은 얼마 했다. 잔액이 있으면 반납할 돈이죠. 이자 발생에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스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지원금이 있는데 한 칸이에요. 여러 칸이 있으면 몰라도 한 칸이면서 괴를 낼 필요는 없지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칸으로 해도 되고, 혹시 컴퓨터를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자, 이렇게 하면 뭐 어때요? 한 줄일 경우에는 그게 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도 관계없겠죠? 재단에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혹시 이해 못하시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면은 이렇게 두 칸 만드시면 되고요. 넘어가요. 사업추진 실적의 가운데에 사업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혹시 2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보조금, 자부담 반씩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건을 사봤더니 200만 원짜리가 190만 원에 살 수 있었어요. 10만 원 남았지요. 누구 돈을 아낄까요?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보조금 이왕 받았으니까 다 쓰고 내 돈 10만 원 아끼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우리가 입장 받고 생각해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무원 입장이나 재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자부담 먼저 쓰시고 우리 보조금을 좀 아껴주시지요 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설명드려요. 보조금과 자부담은 최초에 몇 대 몇으로 부담하기로 된 것을 최종 정산한 금액을 똑같은 비율로 계산하셔야 된다. 맞겠죠? 넘어갑니다. 사업추진 실적에서 1번부터 쭉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저는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 또 재단에 그래도 회계 말고도 도움이 되는 것 말씀드렸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끝에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이게 효과가 있었나? 우리가 목적했던 바를 이루었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무엇을 내년에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것을 실제 사업을 해본 선생님들께서 재단에 제시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입장 받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써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재단에서는. 선생님들이 재단에 계시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산 보고서는 서식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혹시 책에 있지만 여기 번호가 무슨 번호예요? 번호가 나왔네요. 번호는 설명이 돼 있어요. 현금 출납부 또는 금전 출납부를 쓰시다 보면은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 번호를 써달라 그랬죠. 하나하나 그 번호고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죠. 산출 기초라는 것은 아까 5만원 곱하기 1 했지요. 그래서 5만원이라고. 이게 산출 기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어떻게 써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책에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들, 저는 오늘 강의는 핵심적으로 여기까지만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도 많을 텐데 강사가 성의껏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강의를 마치려고 하면서 혹시라도 이게 왜 저렇게 설명했지? 하고 궁금하시든지 또는 이거는 설명을 못 들었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여기로 메일 써주시면 됩니다. 길게 쓰실 거 없어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를 혹시 틀릴지도 모르는데 길게 쓰셔 고생하지 마시고 뭐에 관해서 물어보겠다라고만 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전화 드릴게요. 꼭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럼 메일로 쓰는 것보다 전화가 빠르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생님들, 짧은 강의지만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